오늘 6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현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교육 과정에 따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저희 CNA는 이에 맞춰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마주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진 왼쪽 이미지를 볼게요. 유튜브 영상인데요. 썸네일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른쪽 채팅방의 상황을 봐도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해력의 실태를 다룬 내용을 보면요. 단어 뜻을 몰라서 아이들이 문장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교과서를 못 읽고 이게 학습의 결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국어나 사회 과목이랑만 연관이 굉장히 높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이 읽기 능력, 국어가 모든 과목의 학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EBS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왼쪽을 보시면요. 유명한 수학 일타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 왜 수학 선생님이 출연을 했을까요? 바로 수학도 지문이 길어져서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고력을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국어 능력이 돼야지 수학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 정말 문해력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과목들도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상관관계가 0.6 이상이다라고 하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수학, 영어, 과학을 보시면은 다 0.7 이상이죠. 과목끼리 상관관계가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국어가 바로 0.8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높은 편인 거죠. 이렇게 국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국어를 못하면 다른 교과목도 성적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럼 가장 현실이 잘 나타난 수능 성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 수능, 작년 2024년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체감 난이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거에서는 국어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눈에 딱 보이죠? 수학의 2배 수준으로 거의 국어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끼는 거 말고 실제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국어, 수학, 영어의 영역별 1등급 비율이에요. 그리고 3년간 최근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1등급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국어가 제일 어렵고 잘하는 아이들도 적다는 거겠죠. 그럼 수능의 관건은 국어를 잘 보냐 마냐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어려웠던 국어가 2028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 조금 더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일단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를 했어요. 1등급이 4%에서 10%로 변화를 한 건데요. 그러면 내신 과열은 좀 완화돼서 학생들이 좋을 것 같은데 분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서술형과 논술형이 강화가 되게 합니다. 실제로 아예 100% 서술형으로 시험을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바뀌기 전에는 국어에서 조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권이 없어졌죠. 문법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범위가 줄어서 부담이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진정한 킬러는 국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럼 먼저 독서가 왜 중요한지부터 봐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서울대 교수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친 서울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보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고 내신 챙기고 이러느라고 책 읽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65%의 학생이 읽었다고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게 중학교로 내려가면 굉장히 비율이 올라가네요. 80%의 학생이 책을 읽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초등학교 때 책을 70%가량이 그것도 많이 읽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서울대를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을 계속 읽어왔고, 이렇게 초등 때부터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서울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습관을 잡아놔서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책을 놓지 않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럼 과연 책이 정말 서울대 진학에 한몫을 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의 뇌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뇌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잘 안 읽는 사람의 뇌인데요. 왼쪽의 뇌가 붉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읽으면 읽을수록 뇌의 활성화가, 뇌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시험 결과에서도, 점수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왼쪽에서 뇌가 활성화됐던 친구들은 내용도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필기도 구체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초등학생의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일단 메타인지란 말 무슨 말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지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 메타인지를 하면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알고 또 잘하는 부분은 파악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옆에 학습효과 피라미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요. 듣기, 읽기, 시청각 수학, 시청각 수업들을 보면은 평균 기억률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원의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 강의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듣고 필기하고 외우고 이런 수업이 많잖아요. 이게 기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기억률이 50% 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요.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면서 메타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메타인지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저희 CNA는 활동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직접 대화를 주고받고 논술도 직접 써보면서 독서와 메타인지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CNA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위일체 수업으로 독서와 토론과 논술과 첨삭이 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숙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책의 내용을 숙지를 한 후에 수업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후에 그거를 가지고 논술을 쓰는 날도 있고 토론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도 당연히 피드백이 이루어지고요. 또 논술을 할 때는 1대1 첨삭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은 거의 50권 넘게 1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각 선정 도서를 학년에 맞게 배치를 해서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맞게 올바른 도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프로그램을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양한 주제로 독서 편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책만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읽다 보니까 배경 지식도 확장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토의 토론 논술로 하면서 사고를 확장시켜서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학습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서부터 먼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 워크북 조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워크북을 맨 처음에 피시면은 이렇게 독서 노트가 매주마다 나오게 됩니다. 되게 형태도 다양한데요. 요거는 제가 6월 프로그램 설명이다 보니까 6월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순서대로 보면은 여긴 저학년 거예요.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건을 했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독서 노트를 마련을 했고요. 주제도 찾아볼 수 있는 칸이 있죠. 이거 외에도
자기가 인상 깊었던 거를 적는다든지, 표지를 보고는 맨 처음에 어떤 걸 알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어떤 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구성하는 독서 노트도 굉장히 형식이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거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번 5학년 6월 1주차 독서 노트인데요. 5학년 6월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1주차는 아이들이 몰랐던 그림에 대해서, 명화에 대해서 아는 수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알게 되고, 작가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때 시대가 어때서 어떤 작가들이 어떤 그림을 담아냈는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책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만들어서 조금 새로운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문제를 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독서 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 걸 보시면요. 요거는 6학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키워드 정리하고 줄거리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명작을 많이 읽어보는 6월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내 느낀 점도 같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독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요 독서노트와 비슷하게 생각노트라는 거를 많이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5학년 3프로 학생 중에 굉장히 꾸준히 CNA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노트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독서를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워크북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어, 전체적인 부분은 뒤에 6월 워크북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독서 파트를 학년별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는 3학년 6월 독서 파트의 한 부분인데요. 요 책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책을 잘 읽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3학년 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직접 바르게 고쳐보기까지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4학년인데요. 저희가 저번 달에는 오디세이 프로그램 1이어가지고 선정도서가 없었는데 이번 2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책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5월 달에 배웠던 걸 적용하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여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거랑 관련이 있었는지 연결해보는 이런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5학년에 보시면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화예술 파트여가지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고 인삼파의 등장과 관련된 것들을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여기 3학년과 조금 다르죠. OX 문제가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이번에 쓰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물어보면은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써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물어보면은 다, 요거 요랬는데 요게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4번 문제 같은 걸 보시면요. 이렇게 단어를 놔주면서 애들이 책을 읽은 걸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 문장 구성하는 법을 다시 한번 잡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을 보시면요. 요게 3, 4, 5, 6학년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히 보이실 것 같아요, 눈에. 서술형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이들이 직접 문장을 써서 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추론하는 문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서술형, 논술형으로 대답하는 습관을 기르게 워크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하면은 어휘력이 많이 늘잖아요.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까와 순서가 마찬가지로 요거는 3학년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음악에 대해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책에서 새로운 단어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연관된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음악과 관련된 선정 도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걸로 집에서 짧은 문장까지 만들어 오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뒤에 이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워크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학년입니다.
이제 4학년은 한자가 나오게 되죠. 한자로 아이들이 단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 한자를 따라 써보고 거짓에 대한 것이 뭔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문장을 써왔다면은 4학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검사하는 부분도 있죠. 요 원고지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애들이 그래서 논술 쓸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을 보시면요. 갑자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보이죠. 이렇게 어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새롭게 이번에는 배우는 달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논술 수업, 선정도서를 읽고 보통 줄거리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휘를 한다 하면은 거기 선정도서에 나왔던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를 문장 안에 넣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건 6학년 여기 어휘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도 한번 자기가 사전에서 직접 찾아보고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선정도서에 나온 내용, 상황과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리는지 이걸 찾는 수업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수업할 때 사자성어나 새롭게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얘기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사자성어와 풀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면은 애들이 그 상황을 기억해서 사자성어를 조금 머리에 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학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학년 할 때 보통 선정도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게 여기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4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한자가 하나만 나와 있고 그 단어를 위주로 공부를 했었죠. 여기는 한자가 나와 있지만 뜻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수업 시간에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어떤 한자다. 뜻이랑 의미 이렇게 나와서 요런 뜻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법도 나오고요. 3번도 띄어쓰기를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뒤에 6월 프로그램 워크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독서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책을 읽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거를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 달 4학년 워크북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독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배경을 제시해주면서 요 메타버스란 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배경 지식을 좀 알려주는 수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학년을 보여드리면은 고학년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발전을 했죠. 명작에 대해서 배우니까 요 쓴 작가는 어떤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지냈길래 어떤 뜻을 담아서 이 작품을 썼는지, 요 작품이 있었던 시대는 어땠는지, 요 작품에서 전하고자 한 주제는 뭔지, 요 주제를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아가서 저희가 배경 다음에 나오는 게 독해 부분이에요. 이 독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읽었던 책, 오늘 수업과 관련된 제시문을 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 주 수업과 관련된 다음 제시문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저학년, 이번 3학년 모차르트 앞에 나오는 독해 제시문인데요. 모차르트의 출생지가 찰츠부르크여가지고 찰츠부르크 독해를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 관련된 축제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예술과 같이 풀어내어서 독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6월달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6학년 프로그램의 독해인데요. 요게 그 이 내용이 제재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말썽꾸러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포르투갈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약간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요. 이런 거라면서 좀 달라지는,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낙인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를 찾아서 독해에 실어 넣어서 이렇게 책과 연결해 놓은 제시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토론은 항상 선정도서에 맞춰서 그 선정도서와 연결되게 구성을 합니다. 요거는 저번 달 6학년 프로그램에 있었던 소셜미디어에 대한 책을 읽고 한 건데요. 요 책 내용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뭔가 내가 잘난 부분만 보여주고 좀 안 좋은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좀 편집해서 덜어내면서 약간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요거를 다시 애들이 드러내면서 그래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는 순기능이 있다,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이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와 있죠. 이 QR코드에는 요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을 예방한 그런 예시가 있는 영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밴드로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로 범인도 잡을 정도로 순기능이 많다. 이런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 기사까지 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좀 근거를 잘 찾을 수 있는 제시문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토론하기에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 입장, 역기능이 훨씬 많다도 똑같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토론 준비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배우니까 소셜미디어는 뭔지 이렇게 용어 정리를 적어 오고요. 이렇게 주장이 있으면은 뒷받침 근거를 아이들이 앞에 제시문에서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여기를 채워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요 채워온 걸 바탕으로 한번 읽고 자기가 채워봤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세다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고 자기가 미리 조사해 온 거 아니면 자기가 미리 써온 거, 재구성해 온 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어떤 근거가 훨씬 정확한지, 어떤 근거로 토론을 했을 때 좀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준비 시간을 주고 토론을 하면서 토론 일지를 채우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웠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은 가장 최근에 했던 논어에서 나온 토론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그 앞에 제시문 똑같이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재구성을 해서 써온 모습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토론을 진행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나눠서 근거를 적고 질문 답을 해보고 반박도 하고 최종 변론도 하면서 토론 일지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토론도 어쨌든 피드백이 있어야지 좀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피드백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거를 조금 적어서 요거는 가장 최근에 했던 6학년 토론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거를 간략하게 적은 다음에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아이들이 미디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아이들은 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적는 토론 일지를 채우는 거고요. 토론이 다 끝난 후에 전 이제 제가 적어놨던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내용이 부족한 거를 적어주기도 하고요. 발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아이들이 좀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질문 답한 거면은 뭔가 논제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X 표시를 해주고요. 어떤 거를 더 추가해서 쓰면 좋을지. 그리고 이게 수업을 계속 한 선생님이 반복해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아졌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이 좋아졌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개인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논술입니다. 요거는 저번 달 6학년 워크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때는 1960년대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선정도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노동인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개요짜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년별에 맞춰서 이렇게 글자 수도 달라지고요. 지금 5학년에서 5, 6월에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학년도 이렇게 논설문 있고요. 설명문 있고 뭐 일기 쓰기, 편지 쓰기, 감상문, 뒷이야기 쓰기 굉장히 다양한 글쓰기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개요짜기를 직접 정해줄 때도 있고 직접 해봐라라고 할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5학년 5, 6월에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진단평가 볼 때 논술이 이렇게 뒤에 나와요. 그리고 개요짜기도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했던 거를 기억하고 곧잘 개요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성을 했으면 이제 첨삭을 해야 되겠죠. 첨삭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 비슷하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이 훨씬 고학년에 비해서 짧죠.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같은 실수가 많은 편이에요. 형식적인 면을 많이 봐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고 또 구체적으로 쓰면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부족한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런 걸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학년은 다시 쓰기도 조금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뭘 틀렸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조금 완성된 글쓰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맞춤법 띄어쓰기 틀린 친구가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잡혔다고 봐야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제외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내용적인 부분을 맞게 썼는지,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간단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진 글쓰기를 위해서 첨삭을 해주고요. 어, 잘 쓴 부분이 있으면 잘 썼다.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써주고, 또 논설문, 설명문 이런 거에 맞게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객관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든지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용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은 문장을 좀 짧게 줄여서 좀 보기 좋은, 읽기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달마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6월 프로그램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좀 이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것만 잡고 갈게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철학이 조금 눈에 띕니다.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서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4학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오디세이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CNA 유튜브를 조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디세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학년이 되면은 역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에 한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재미있다 한국사라는 선정도서와 함께 한국사를 배우는데 그 책이 굉장히 쉽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 작가님과 저희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영상도 있거든요. 요것도 역사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세계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7월부터 예비 중1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도 곧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월별로, 학년별로 각각 아주 자세하게 초등 프로그램을 소개해둔 영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월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6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어서 오디세이를 4학년은 진행하게 되고요. 6학년은 고전 명작 문학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선정도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학년, 2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을 보시면요. 1학년의 주제는 세상을 탐험해야죠. 보시면, 책을 보시면 우주, 바다, 땅, 북극 같이 새로운 공간을 아이들이 여행을 해보고요. 내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은 창의력이 자라나는 예술 수업인데요. 어, 전 학년에서 동일하게 예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예술적 장르를 접해보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닌 직접 참여하고 작업까지 해보는 예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은요, 감상하는 즐거움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해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차르트 내용이 나와서
거기서는 성실성과 열정을, 또 2주차 옛그림을 통해 담긴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요, 오디세이를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번 달에 5월 달에 관찰력, 추론 능력 등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했죠. 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다시 선정도서로 돌아와서 5월에 배운 것을 확장할 수 있는 수업을 합니다. 5월의 수업을 통해서 향상된 창의성이나 효율성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은 5학년인데요. 5학년 5월부터 이제 논술 강화 파트가 계속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갈의 글쓰기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6월에는 특히 미술, 연극을 주제로 한 도서들을 읽으면서 예술 문화의 전반적인 이론을 알고요. 감상하고 읽는 방법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배워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의 특성을 알고 글의 목적에 맞게 스스로 글쓰기를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6학년을 보면요. 명작 문학 읽기예요. 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 명작을 읽는 거는 학생들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가 있고요. 작품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에 이번 달 6월 달부터 이렇게 선정도서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워크북 풀다가 좀 어렵거나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면은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6월 프로그램 워크북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요. 이거는 4학년 워크북이에요. 4학년에서는 오디세이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문제에서도 이어지게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오디세이는 사고력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결과를 찾는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제가 독서에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넓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 선정도서 내용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 내용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려오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 친구들과 함께해요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숙제가 아니고 직접 학원에 와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해요를 통해서 아까 제가 생각 펼치기에서 보여드렸던 의사결정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과 같이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뒷이야기를 써보거나 이렇게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학년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대표적인 작품과 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정도서를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인상파, 또 후기 인상파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여기서 설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 제시문의 제목도 함께 알아맞혀보는 독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독서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 6월은 5학년이 논술을 강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토의를 바탕으로 조금 생각을 넓히고 아이들이 논술을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제시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해진 기준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도 조금 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보면은 토론의 근거 쏟는 칸과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요 논제에 대한 근거를 정리를 해보면서 논술을 쓸 때 또 생각을 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이라고 돼 있어서 미술 감상과 비평의 차이 이렇게 아이들이 미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워크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상을 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어떻게 느꼈는지, 이 작품이 유명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미술 작품을 조사해서 조금 직접 조사를 해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이니까 다른 주차에도 이렇게 일기면 일기, 논설문이면 논설문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5학년은 이렇게 제시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화 감상문을 어떻게 쓰는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개요짜기를 하고 명화 감상문을 작성을 해보는데요. 그냥 또 느낀 점만 적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운 형식이나 작가는 어떻게 요거를 그렸는지, 여기 활용된 기법은 무엇인지, 요런 것, 그 기술적 요소, 색채, 조명, 요런 것들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6학년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것도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대해서 3주차에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요. 독해 어휘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어휘를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그걸 다 사자성어도 들으면 같이 나오게 보내주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춤을 편 사자성어를 배운 후에는 필수 어법 다지기라고 여기 앞에 나왔던 이 내용 있죠? 여기 이번에 나온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 있어서 요거를 보고 아이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는 제시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서, 확실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술형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독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재가 주인공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받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성장일지, 이 아이가 굉장히 철이 일찍 들었는데, 이렇게 일찍 철이 드는 게 과연 좋을 건지, 진정한 성장 과정은 어떤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이가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성장할 때 도움이 된 것, 내 성장에 방해가 된 것, 이런 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재의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요거가 연결지어서 제재 가족들이 제재에게 했던 아동 학대들을 통해서 자녀 체벌 금지법이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게 아동 학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었다는 이런 배경 제시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2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여기 토론 준비표를 채워오고 토론 일지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토론할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편지를 써보는 등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학년 프로그램을까지 알아보면서 6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다 못 해드린 내용은 저희 CNA 논술 홈페이지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배움터별 시간표나 어느 학년이 개설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도 모든 문헌이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도 CNA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